여러분들이 지금 새날의 세계로 또 오셨습니다. 방송이 이게 뭐 거의 그 방송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방송이 겁나게 많은 바로 그런 방송이죠. 자, 오늘 또 계속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선거 때까지는 죽었다 하고 방송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제 옆에는 지금 파란색 5번 달고 계시는 우리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네. 후보님들 나오고 계십니다. 자, 이 인터뷰 하고요. 그리고 이따가 바로 시사방송 안 끊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환한 미소와 함께 뭐랄까 자기 어떤 신호랄까요? 제스처를 취해 주시면은 한 번에 10,000표가 옵니다. 한 번에 10,000표. 그러니까 10번 하면 10만 표가 옵니다. 자, 많은 분들께 뭐랄까요? 좋은 인상 남기시는 인터뷰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시작합니다. 자,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시민당에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자, 박은수 후보님. 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박은수입니다. 저는 25살의 최연소 국회의원 후보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가장 젊게 만들 후보입니다. 그 후보는 더불어시민당에 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젊은 층. 네. 젊은 층은 박은수 후보님 굉장히 좋아한다고. 네. 한번 웃으시면 10,000표. 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자, 다음에 백혜숙 후보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하루라도 굶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심 먹거리, 친환경 그런 먹거리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안심하고 건강한 이 먹거리를 안전하게 생산을 하고 또 안심하고 구매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중간에서 잘 연결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더불어시민당 먹거리를 책임지는 후보 백혜숙입니다. 예, 잘 들어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방송 출연 요즘에 가끔씩 하시잖아요. 어떠세요? 삶이 달라졌죠 지금. 네, 맞습니다. 네. 방송 출연보다도요,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우리의 그 이제 먹거리에 대한 문제를 좀 진정성 있게 풀어달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한 분 한 분 만나는 그 과정이 저한테는 이번에 그 의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과정 자체가 정말 저한테는 귀중한 시간이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 박은수 후보님도 나왔지만 이렇게 젊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 젊은 청년들이 뭐를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요일 날 저 강경숙 후보님하고 박명수 네. 후보님 나오셨는데 네. 식사를 하고 나서 잠깐 걸어오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막 그 젊은 사람들이 뭐 기호 후보 막 그 화답해주고 뭐 사인 받고 사진 찍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많이 접촉을 하시면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아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엄청 차이가 나요. 네, 저 사람이 맞습니다. 갖고 있는 매력, 콘텐츠, 네. 살아온 이력 이런 것들이 밖으로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어쨌건 지금 인생이 바뀌고 있죠. 내 인생에 출마라는 것이 생겼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 네.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건 저는 그런 의미라고 봐요. 누구나 다 국회의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내 어떤 그 특별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고 국회 비례대표로 들어가서 훌륭한 입법 활동 또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훌륭한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분께 한번 이제 여쭤볼게요. 일단 백혜숙 후보님, 네. 친환경 안심 먹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시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 농산식품공사는요. 예. 그
우리나라 전체에 33개 공영 도매 시장이 있어요. 네. 이제 국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공영 도매 시장인데 그 33개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도매 시장 중에 하나고 우리 서울시가 개설한 공영 도매 시장이에요. 근데 이 도매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54% 이상의 물량이 공영 도매 시장에서 거래되는데 그 중에서 또 50% 넘는 물량이 우리 가락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 가락 시장에서 농산물이 안전하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거래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요. 일단 이제 경매를 하기 위해서 농산물이 올라오게 되면 랜덤으로 다 추출을 해요. 그냥 그날 경매하기 전에 농산물을 추출을 해서 안전성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약이 나왔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그 물건이 거래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전하게 농산물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공정하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거리가 이런 농산물들이 그 하루라도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농산물이 경매 시스템에 의해서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렇구나. 제가 또 농부의 아들이고 이따가 뭐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도시농업에 관심이 많아요. 아, 네. 보셨겠지만 여기도 화분 많지 않습니까? 네. 저 도시농업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는 그런 전문가가 기존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농어민 비례대표라고 해서요. 어제 우리 방송에 나오신 네. 김영곤 의원이 네. 그런 쪽의 전문가이시긴 하시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생산에 대한 전문 영역, 소비에 대한 전문 영역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국회의원분들이 계셨는데 그 생산하고 소비를 연결하는 유통 분야에 그렇죠. 전문가가 없으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공감이 확 되기 시작하는데 네. 그 농촌에서는 싸게 구입해가지고 도시에서 팔 때는 비싸게 파니까 맞습니다. 그 갭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예. 오죽했으면 이제 직거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그거 잘 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기 공사에 와서 관련 근거법을 보니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을 안정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농안법이라고 이제 축약을 하는데 이 농안법만 제대로 잘 고쳐도 이 유통 경로를 다양하게 하면 유통 비용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뭐니 해도 가수확한 걸 소비자들이 빠르게 그 요리를 하고 조리를 해서 섭취하는 게 우리 국민 건강에도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 경로를 또 축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라 생협 있잖아요.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예, 그렇죠. 예, 생협이 있는데 이 생협들은 그동안 자력으로 지금까지 한 130만 조합원이 계시거든요. 근데 농안법에서 약간 이 생협이라는 용어만 들어가 줘도 이런 이제 시설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중간에 그 유통 시스템을 좀 시설을 하려면은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만 이제 국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만 만들어줘도 지금 현재 130만에서 300만 정도의 조합원으로는 늘어날 수 그러네요.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직거래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여담인데 네. 우리가 이제 방송을 수년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요청하셨던 분들이 꽤 계셨는데 뭐냐면 농산물 직거래하는 쇼핑몰을 하나 만들어 달라. 네. 우리가 그걸 홍보 좀 해달라 했는데 우리가 여력이 안 돼서 지금까지 못했는데요. 저도 농촌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박함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야 이게 전문가 한분 나오셨는데요. 자 그런 거 감사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먹거리가 부족하진 않은데 좋은 먹거리가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야 네. 그런 분들이 그런 전문성 갖고 있는 분이 지금까지 국회에 없었다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농업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우리가 말로만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국회에 계신다면 참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갑자기 이제 식량 위기가 온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이제 새롭게 이런 정책을 먼 미래를 보고 국민 생명 안보 기본법이라든가 식량 관련해서요. 그런 법에 대한 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국회의원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시농업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도시농업을 31살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네. 예를 들면 텃밭 뭐 가꾼다거나 분양하는 텃밭이 있잖아요. 또 사는 건물 옥상, 그러니까 네. 제가 아파트 안 살았던 이유가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옥상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농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농약 치지 않고 비료 치지 않고 퇴비 정도로만 운영하는 네. 그 도시농업의 또 전문가시라고요? 네. 도시농업 이제 초창기부터 저보고 도시농업계의 잔다르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농다르크시네요. 네. 아니 이제 도시농업 이제 처음부터 개척했는데요. 제가 도시농업을 하게 된 이유는요. 도시에 너무 환경이 이제 특히 이제 그 당시는 도시 열섬이 문제였어요. 지금 이제 미세먼지가 문제인데요. 이게 도시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자발적인 생활 녹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공원을 많이 만들어서 이게 그 도시 녹화라고 했는데 그거는 공원은 관리 비용도 들어가고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뭐 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도시 농업이라고 하는 생활 녹화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공동체가 기본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이걸 자발적으로 하게 돼 있게 되고 그렇게 이제 도시농업을 하다 보면은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정말 피부로 느껴요. 그리고 뭐니 해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도시농업을 체험하게 되면 교육적인 효과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연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생태 감수성도 아이들이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먹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식탁에 그럼요. 오는지에 대해서 바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교육적인 예. 효과인데요. 요즘에요. 지금 이 시기가 서울 같은 경우요. 자치구에서 상자 텃밭을 보급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하면 한 20% 정도만 비용을 내고 40%는 서울시에서 40%는 자치구에서 내서 이 상자 텃밭을 직접 가꿀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송파구 같은 경우 어저께 그 상자 텃밭을 나눠드립니다라고 홍보물이 나왔는데 바로 몇 분 만에 다 소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950상자인데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심도가 맞습니다. 많고, 관심 많죠. 예,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못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전화하셔가지고 아 정말 필요하다고 어디도 못 나가는데 우리 애들이랑 그 베란다에서 가꾸고 싶다. 그거 많이 좀 늘려달라. 그런데 나는 그게 이제 다 소진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런 정책 해줘서 너무 고맙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훌륭하세요.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딱 제 취향이세요. 이 근처에 예전에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부지가 이제 건물이 들어오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구에서인지 시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도시 텃밭을 이렇게 분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왜요? 왜냐면은 미군 부대에 그 무슨 기름을 버린다든지 토양이 유독성 많이 물질 오염된 버린다든지 거죠. 네. 그 작업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게 제 기억에 1년 정도밖에 안 했던 그 작업을 그러니까 해독해야 되는 작업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그 텃밭을 이 동네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현장학습으로 하는 거예요. 그 먹거리를 갖다가 급식에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제가 항의했던 기억이 나고 네. 진짜 관심 많아요. 네. 지금쯤 있잖아요. 인터뷰 안 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만 하고 싶은데 그 화원 동네 꽃집 가면은 네. 지금 상추나 고추 이렇게 이제 모종을 팔지 않습니까?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막 갖다 심으시는데 네. 고추 모종은 한 4월 말쯤 심는 게 적당해요. 그러니까 3월 4월에 심는 건 냉해를 입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잘하시네. 네. 상추는 겨울에 심어도 사실 돼요. 네. 굉장히 추운 걸 좋아하는. 네. 저온성 작물이니까요. 그렇죠. 상추하고 배추는 그렇고 네. 이런 것들이 좀 일상생활에 좀 많이 왔으면 좋겠고 네. 아마 그런 정책도 있지 않나요? 옥상에다가 이렇게 뭘 가꾸면 뭐 뭘 지원해주고 이런 제도도 이런 거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네, 맞아요. 네. 이제 옥상 이제 혹시 이제 개인 옥상을 이제 공공으로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하고 이제 공공으로 뭐 활용하겠다 그러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요, 이 도시농업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도시 문제도 해결하고 아이들의 정서 교육 문제도 해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외로움도 이렇게 커뮤니티를 통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예. 무엇보다도요, 이 텃밭을 가꾸다 보면은요, 퇴비가 필요해요. 우리도 뭐 움직이려면은 양분이 필요하면서 새끼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식물이 이 작물이 자라려면 양분이 필요한데요. 네. 도시에서 양분을 제가 어떻게 그거를 자연 도시에서 나오는 유기물을 퇴비로 만들어서 순환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커피 찌꺼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매일 우리가 커피를 저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커피 찌꺼기를 흙에다가요 묻어 놓는 거예요. 그냥 발효시켜야죠. 네, 그냥 흙 속에만 화분 속에만 묻어 넣고 한 달 있다 꺼내서 다른 화분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그 커피 찌꺼기에 있는 양분이 뭐 전문적인 용어긴 맞습니다. 하지만 인이라든가 그렇죠. 질소라든가 이런 작은 카페인도. 양분이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한 달 정도 흙에다가 놔두면은요. 다 완화가 돼요. 발효 과정을 겪으면서 네, 다 완화가 됩니다. 카페인에 대한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일단 알겠습니다. 막 빠져드는데 너무 빠져들까봐 제가 옆에 있는 박은수 후보님으로 넘어갈게요. 네. 아까 그 박은수 후보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출마한 후보들 중에 가장 젊은 후보래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되게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40대, 50대, 60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20대 후보가 나오면 막 오냐 이런 그렇죠.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오죽했으면 우리 방송에도 청년 방송이 따로 있거든요. 청국장이라고. 맞아요. 네. 여기 황희두 이제 위원장이 진행하는 그 방송이 따로 있는데 어쨌건 그러니까 만 25살? 네,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 출마는 만 25살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95년생부터 올해는 가능해서 제가 95년 2월 18일생으로 간신히 이제 비상권을 넘겨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정치 신동이시라고 심지어요. 제가 알고 있기에 이분이 그 노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10살 때부터 참여했대요.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네.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가장 젊은 국회의원 후보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에서 성장한 민주당에서 이제 자란 청년 후보이기도 합니다. 10살 때 이제 엄마의 손을 잡고 노무현 대통령님 탄핵 반대 집회에 가서 이제 엄마가 이제 가실 때 막 간식 같은 거를 가지고 가셨거든요. 잠깐만 어머니 나오러 가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뭐 고구마나 이런 것들 가지고 가셔서 같이 오신 분들에게 나눠 드리면서 제가 인사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밖에서 뭔가를 외치고 촛불을 든다는 거는 월드컵 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이 저를 엄청 예뻐해 주셨어요. 예쁘시잖아요. 네. 다 예뻐하진 않아요. 네, 예뻐해 주셔서 이제 그때 저는 참 그분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민주당에서 계속 활동을 해왔고요. 또 20살 1월 달이 되자마자 당원으로 딱 가입을 해서 대학생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민주당에서 정치를 배워왔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부했던 또 청년 후보입니다. 제가 이 너무 공감하는 게요. 제가 박근혜 탄핵 집회에 9살 딸을 데리고 갔더니 그 영상 보여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어떤 그 행사에 가가지고요. 1년 후에 10살 때 딱 그 나이죠. 10살 때 자기 주관을 딱 이야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당한 이유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살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할 때 제가 감동의 쓰나미가 이게 교육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저는 이런 그 박은수 후보님 같은 케이스를 보면 미국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정치 교육이라는 게 나쁘게 선동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엄마 아빠의 가치관대로 해서 민주당 결이면 미국처럼 공화당이나 민주당 지지자가 어렸을 때부터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통당은 이제 그 대열에 설 수가 있는 당은 아니고 나중에 진정하게 민주당이 건강한 보수로 있을 때는 이런 케이스가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되게 대기연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조금 더 나이 먹은 세대로서. 근데 지금 민주당 입당을 20살 되자마자 했어요? 그럼 그 20살 밑에는 입당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이제 당원은 이제 20살 이상만 입당이 가능해서 제가 당원으로 가입할 날만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가입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지금은 청주시에서 시의원으로 이번에 계시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랑 같이 뭐 촛불 집회도 나가고 이제
민주당을 항상 지지하시던 그런 깨어있는 시민이셨습니다. 원태 민주당이시네. 네네. 근데 저희 어머니도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로 지방의회 가셨고, 이제 어머니의 의정활동들을 보면서, 역사는 거리에서 바꾸는 거라는 걸 좀 배웠고요. 이제 역사를 거리에서 바꿀 때 뭔가 법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단순하게 민주당이 일찍 입당해서가 아니고 이분은 보니까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라고. 아, 네. 잠깐만 맞습니다. 죄송해요.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 대책 전문가입니다. 대책 전문가이고요. 아이고, 네. 아이고. 최근에 엠번방 같은 경우도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 같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 네. 이제 제가 더불어 시민당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책 전문가로서 이제 계속 논평도 발표를 하고 이제 공약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제 디지털 성범죄가 사실은 뭐 최근에 들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 생긴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다 하세요, 다. 네,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이제 제가 대학교 때 그 저희 어머니는 청주에서 이제 사셨는데, 제가 대학교를 그 서울로 오게 되면서 자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월세를 이제 제가 용돈을 벌어서 내기도 하고 부모님이 보태주기도 하셨는데, 이게 막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다 보니까 이제 한 50만 원 정도 되는 월세를 이제 구해서 동생이랑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집에서 자취를 하다가 여름에 저희 집이 에어컨이 없었는데요. 시설이 이렇게 좀 낙후된 집이었는데 이제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저희가 창문을 열어놓고 커튼을 치고 지냈습니다. 근데 모르는 누군가가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뜯고 이렇게 창문을 뜯고 이렇게 뭔가 창문을 가려놨던 거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제 저를 촬영을 했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한 2016년 정도에 촬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발견한 건 2018년 정도에 2년이 그 온라인 돌았어요? 네, 이제 제가 돌아서 그 영상을 이제 제가 전에 받게 돼서 2년이 지난 후에 영상을 받게 됐는데 그 영상을 보면은 이제 제가 집에 와서 뭐 속옷을 갈아입는 장면, 그리고 샤워를 하는 장면, 양치를 하는 장면 이런 일상적인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영상이 근데 이제 그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 아니라 다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거를 그 웹하드 운영자가 이렇게 퍼와서 올렸는데 제가 발견했을 당시에는 3일 전에 영상이 올라왔음에도 조회수가 12만 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죽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너무 좌절스럽고 이제 힘들었고 이거를 이제 내 인생은 막 끝났나라는 생각도 실제로 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막 지하철을 탈 때나 이런 뭐 버스를 탈 때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면 괜히 저도 모르게 저 사람이 내 영상을 봤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게 제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친구들한테도 말 안 하고 비밀로 처음에는 혼자 마음앓이를 했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런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좀 내가 가끔 뭐 좀 우울해하거나 힘들 때는 옆에서 조금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친구들이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제가 성신여대를 나왔는데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여대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요즘 친구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불법 촬영 그 카메라를 피할 수 없으니 차라리 우리가 마스크를 가리고 얼굴만이라도 가리자라는 생각으로 마스크를 끼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왜 나는 저를 비롯한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왜 이런 거에 대한 보호법이 없을까라는 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로서 피해자의 감수성으로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법률로 해결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친구들과 여기에 대한 공약들도 준비를 하고 어떤 법안이 문제가 됐고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어떤 법안이 필요한지를 많이 몇 년 동안 2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사실은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지금
2020년에 지금 빨리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은 똑같은 피해자들이 또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텔레그램 엠번방에 대해서 이제 뭐 황교안 대표나 여러 이제 뭐 미통당에서 후보들이 이제 뭐 가해자들이 뭐 호기심으로 들어간 경우는 좀 이렇게 법률적으로 처벌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그런 가해자를 옹호하는 법안 그런 발언들을 보면서 결국에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리고 정치인이 이런 피해자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여성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좀 문제의식을 직접적으로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불어시민당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책 전문가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청년으로서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이제 또 미통당의 그런 발언들에 같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말씀을 듣다가 숙연해졌던 게 우리 같은 사람들도요 민주의식이 충만했던 사람들이긴 하지만 방송 초창기 때 수년 전에는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좀 부족해가지고 그런 걸 농담거리로 삼았다가 악플 맞고 막 이랬던 예전에 그 흑역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게 이 뭐랄까 어떤 그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져가는 과정에 있는 과정이거든요. 아무리 민주의식이 투철해도 거기는 좀 많이 접근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말씀 듣고 최근에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예를 들어 법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그쪽에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는 어떤 그 과정에 있기 시작하면 국회도 빨리 법을 따라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요거는 누군가가 거기에 막 천착해서 막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이건 여야가 공히 반대할 만한 이유도 없는 법안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황교안 씨 같은 분들이 호기심에 뭐 M번방 들어간 사람들은 뭐 선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 감수성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 이야기 한번 일단 논평 좀 해줄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또 이제 미통당 후보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망언을 또 쏟아냈습니다. 이제 그런 망언과 또 황교안 대표의 그런 성인지 감수성 없는 그런 발언들이 사실은 뭐 정치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말 제대로 된 역사인식과 성인식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대한민국 또 한 명의 청년으로서 저는 청년으로서 이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제강점기의 독립투사의 이름은 청년이었고 이제 민주화 운동 시대에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또 사람들의 이름도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도 사실은 이제 일본 우익의 어떤 이익 관계를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미통당과의 어떻게 보면 좀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같은 그런 역사인식이 바로잡히지 않은 것들이 맞습니다.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던 그 청년들을 보면서 좀 용기를 얻어서 이번에도 내가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이 더불어시민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겠다라는 그런 선봉장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그 제가 우리 방송에 총선 관련해 가지고 유일하게 출연 요청했던 후보가 하나 있어요. 그 장경태 후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뭔가 열과성을 다해서 활동했던 모태 민주당 이런 분들이 저는 가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박은수 후보님도 보니까 전국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하셨죠. 네, 했습니다. 많지도 않은 대학생이죠, 사실은. 네. 정치인들 별로 관심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 진보 세력 통틀어서는 이런 게 있어요. 진보 정당에 가입하면 되게 있어 보이고 민주당 가입하면 조금 달리 보는 시각도 있죠. 그 세대에서는 약간 그런 게 있죠. 네, 저희 이제 20대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저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서 왜 민주당에 가 있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기도 했고 실제로 20대들한테는 좀 진보 정당을 이제 선호하고 진보 정당에 가입을 해야 조금 더 이제 좀 이렇게 호감을 받는 게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마다 친구들한테 했던 말이 있는데요. 다른 진보 정당들은 이제 우리 세상에 또 새로운 가치들을 던져주고 새로운 어떤 가치를 이끌어가는 정당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시엔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내가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국민들과 그리고 대중들과 함께할 수 있는 정당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가치를 표방해서 먼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또 시민들의 손을 잡고 함께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의 이제 여당이자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손을 잡고 함께 세상을 바꿔나가고 싶다. 물론 좀 더디겠지만 한 발짝 한 발자국씩 나가는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성이라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모 진보정당한테 제가 화가 났던 게 그런 거거든요. 저는 민주주의의 가치는 사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나 그 정당이나.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청년들은 진보 정당에 가입하면 되게 있어 보인다고 하는 막연한 환상에다가 그 젊은이들이 미래통합당 같은 거대한 악의 세력에 대한 인식보다는 민주당을 기득권으로 보고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잘못하는 것 같은 그런 선동들을 하면서 그게 젊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버무려져 가지고요. 미래통합당이나 똑같이 문 대통령을 욕하고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나서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그런 분들이 지금 비례대표 후보로 뽑혀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청년들에게 뭐 기득권이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20살부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을 했던 게 당사자인 청년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제가 이번 재산 신고할 때 재산이 0원이었습니다. 헐. 네, 0원으로 이제 신고를 했는데 이제 보수 언론의 이제 기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0원이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 다행인데 마이너스 아닌 거. 되게 마이너스 네. 많잖아요. 사실은 이게 학자금 대출도 이제 갚아야 될 돈이 있긴 한데 등록으로 될 때는 이제 0원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제 보수 언론이 저한테 이제 왜 0원이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는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고 이제 취업을 하면은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하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오히려 저한테 왜 0원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보수 언론의 질문은 사실은 청년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청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으로 보입니다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를 하면서 그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비를 내야 되잖아요. 저희 20대들한테는 0원이었습니다. 30대들한테는 50%의 할인을 해줬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는데 만약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내야 됐다고 한다면 사실은 좀 많이 부담이. 빚을 냈어야 되네요. 네, 어머니께 빌렸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럼 민주당 그거 좋다. 네. 그리고 또 이제 2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야 된다라는 민주당의 어떤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20대들한테 30%의 가산점을 받았고 실제로 21번부터 20번까지의 후보들 중에서는 총 3명이 청년이었고요. 21번부터 25번까지에는 총 5명이 이렇게 청년 20대 2030의 청년 후보였습니다. 실제로 더불어 시민당에는 여성 청년 2명, 남성 청년 2명이 지금 30명 중에 4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당사자를 앞으로 보냈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년을 위한다, 청년을 대변한다라는 어떤 기성세대의 정치인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당사자가 아니면은 좀 경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겠지만, 당사자가 아니면 사실은 이제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 더불어 시민당에서는 4명의 청년 후보자로 이렇게 등록을 하면서 저희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역할과 기회를 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또 매번 그 국회 소통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방송을 출연해서 20대들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좀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이제 대한민국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 이제 시민당의 국회의원 후보자로 국회의원으로서 청년들을 위한 법들을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또 이렇게 막연한 위로와 공감은 사실은 요즘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러게요. 네.
이제 공감 안 할게요 이제. 네, 네. 차라리 제가 얘기했던 거 제가 이제 계속 누누이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청년들에게 위로와 공감의 말보다는 청년들의 기회를 달라, 청년들에게 권력을 달라, 마이크를 달라 이렇게 말씀을 제가 그렇죠.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 더불어 시민당의 4명의 이제 청년 후보들과 저는 이제 그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제가 20대 여성인데 대한민국 이제 20대 여성이 644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16세부터 이제 29세 여성이 644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644만 명의 목소리만 대변을 해도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의 좀 발전에 기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방송으로 늘 하는 말들 중에 하나예요. 10대한테도 이 출마 자격이 있다면 10대 국회의원도 나와야 되고요. 20대 국회의원 당연히 나와야 되고. 그래서 뭐 김종인 씨 같은 80대가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그런 분들 많아요. 안철수 씨도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그분들 국회의원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할 수 있어야 되고 공감력이 아무리 있어도 당사자만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그렇군요. 야, 훌륭하시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20살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 선거라는 선거에는 다 뛰었습니다. 유세 단원으로 뛰면서 이제 춤도 막 추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제가 그 더불어민주당 그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셨던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제 함께 이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제가 20살, 21살 정도였는데 그때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표님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어떤 제안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린 이제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존댓말을 쓰시면서 뭐 그렇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저를 존중해 주셨어요.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그때 제가 느꼈던 생각은 이렇게 훌륭한 또 인자한 중년 어른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처음 이렇게 사실은 봤고 이런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많이 응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님의 두 번째 그 대선 때는 제가 청년을 대표하는 지지 연설자로서 지지 발언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20대가 사실 좀 이 현 사회에서 질이 멸렬해진 게 기성세대 책임이 한 70% 되고요. 본인들의 책임도 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우리 방송에 이제 고정으로 나오시는 분 중에 지금 영등포울의 김민석 후보. 이분이 대학생들의 총 회장이었던 그리고 그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나이가 22, 3 그래요. 그게 사회적 여론이었거든요. 지금은 20대들은 기성세대 잘못 70%와 본인들의 잘못 30%가 뭐랄까 사회 주체 끌어가는 리더로서 역할을 사실 못해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는데 본인들한테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사회적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깨셔야 되는 거죠. 국회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25살 최원수 국회의원 또 역대 최원수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고, 국회의원 후보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당선이 되면은 또 이제 하고 싶은 법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서 어떤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또 이제 하나의 또 개인적인 또 청년으로서의 욕심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피선거권이 이번 총선부터는 만 18세 이상으로 이제 선거권이 좀 하향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만 18세 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사실은 피선거권을 얻을 기회 또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최연소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이제 당선이 된다면 저는 저보다 더 어린 청년들이 시당, 도지사,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자, 이 박은수 후보님 네.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냥 박은수 TV라고 쓰여 있지는 않고요. 박은수라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면은 지금 구독자가 1,000명, 1,400명 정도 되네요. 박은수 후보 구독 좀 부탁드리고 이따가 우리 방송으로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이 방송에 설명하는 부분에다가 링크를 걸어드릴 텐데 어쨌건 많은 구독 좀 바라겠고요. 떡 부러지시니까 두 분을 한 50분 동안 인터뷰하는 게 좀 시간이 너무 짧네요. 여러분 박은수 후보님
유튜브 채널 지금 검색하셔가지고 박은수 딱 저렇게 생겨 있는 이름 비슷한 이름들이 많으니까요. 저런 사진 저 프사를 보고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박은수 후보님은 지금 혹시나 당선되시면요, 10선을 하면 나이가 대략 65세쯤 됩니다.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당선이 되면은 80대입니다. 야, 10선 하시면은 65세. 네. 김민석 후보가 30대 초반에 국회의원했거든요. 그리고 재선하고 18년을 쉬었어요. 아직도 50대 중반이에요. 정치 빨리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국회의원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라는 욕심으로 출마를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을 오래 해야겠다 이런 욕심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를 하게 된 것은 국회의원이 이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을 개정하고 법을 만들고 또 이제 다른 기관들을 이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4년 동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청와대나 다른 부처에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면 또 그곳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올 때는 제가 재산 영원으로 빈손으로 지금 출마를 했습니다. 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의정을 마치고 돌아갈 때 또한 빈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하고 또 소탈한 정치인으로서 이제 일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한마디를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끝내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감사해요. 이제 또 이제 나이가 어리다고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네가 무슨 전문성이 있길래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에 대한 또 저의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물론 이제 다른 뭐 50대, 60대의 훌륭하신 뭐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에 비해서는 뭐 전문적인 경험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문 지식 또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뭐 사실이고요. 이제 하지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20대 청년, 그리고 만 18세 청년, 그리고 30대, 40대, 또 80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는 또 한 표의 소중한 권리를 갖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저는 정치인으로서 많은 유권자분들과 더 소통하고 더 열심히 유권자분들을 만난다면은 이제 뭐 전문 지식은 부족할 수 있겠지만 또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공감을 얻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득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은 제가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더불어 이제 시민당의 후보자로서 그리고 이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또 청년이었는데요. 이제 더불어와 함께 하면서 당원분들과 함께 하면서 열심히 배우고 또 청년의 용기로 열심히 더불어 시민당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저 뭐 개인적인 가치관 하나가 있는데 중학교 2학년만 되면요 다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30년 전에는 20대 초반이 나라를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리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만 버리면 경험이 좀 부족할 수는 있어도 어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은 이쪽 핸디캡처럼 적용하는데 무슨 국회의원들이 40대, 50대, 60대 전유물입니까? 이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20대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에도 여러 명 있어야 이렇게 펄펄 날아다니는 느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 많이 기다리셨네요. 다시 우리 백혜수 후보님. 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게 사실 있는데 더 지는 거 이런 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이야기하시고요. 이제 지금 아까 그 친환경 안심 먹거리도 이야기하셨고, 저는 그 이야기를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미래 농업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미래 농업이라는 개념이 대체 뭡니까? 미래 농업은요. 그 생산, 소비, 유통 이렇게 각각 분절된 현재의 구조를 연결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새로운 기술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어떻게 융합하고 연결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 그렇죠. 그런 개념이라고 하듯이 이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각각 분절된 부분들을 이제 서로 연결하고 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리는 게 이제 미래 농업인 거고, 그럼 미래 농업의 툴은 뭐냐라고 하면은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네트워크 플랫폼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그 보면은 농산물이 제값을 못 받아서 밭에서 갈아엎어지는 현실 있죠.
그렇죠. 많이 방송에서 보셨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러죠. 뭐.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급 조절이라든가 출하 조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전에 잘 팔렸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것만 심고 그렇죠. 여기 계속 예. 악순환이 반복되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농민들도 정보를 제대로 잘 알면 특히 이제 소비지에 대한 정보를 생산지에서 잘 알고 그걸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의 불일치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있는 그 서울시 농산식품공사 가락시장을 만약에 스마트 마켓으로 바꾸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 것처럼 농촌도 우리가 이제 스마트 농촌으로 만들고 현재 스마트 도시법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농촌에 그 정보가 잘 흐를 수 있도록 전달이 되는 그런 방식의 스마트 농촌법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청년분들이 농촌 어촌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미래 농업이라고 하면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단절돼 있고 분절돼 있고 왜곡된 것들을 연결하고 통합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마트화된 그런 환경들을 농어촌에 만드는 거 만들므로써 인해서 정보가 흐르고 사람이 오고 가고 물자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그런 삼박자 농업을 미래 농업이라고 합니다. 야, 진짜 그 부분에 관심 많거든요. 제가 이 방송 끝내면 네. 농사 지을 생각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뭐 가서 뭐 땅 파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는 시골에 내려가 살면서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개념이죠. 네. 농업을 스마트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4차 산업혁명에 맞게끔 만들어주고 그렇죠. 네, 유통 맞아요. 시스템 만들고 네. 당연히 친환경이어야 되고 네. 꼭 국회에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네, 제가 하나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요. 그 이제 반농반일이라고 도시에 있는 이제 그 청년하고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한 8분만 모았어요, 제가요.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요. 그 진도에 내려가서 4시간은 이제 아침부터 4시간은 일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4시간은 진도 지역을 돌면서 그 지역에 대한 문화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야기를 듣는 그런 이제 반농반일 프로그램을 일주일 정도 했는데요. 너무나 좋아하셔요. 또 그런 부분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각자가요 한 2시간 정도 대화해 보면 인생의 내공이 나와요. 네. 근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우리도 네. 정규 방송이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돼가는데요. 이게 나중에 이 새날 채널은 분명히 농사 채널로 바뀌거나 요리 채널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나중에 네. 진짜로 좋은 세상이 오면. 자 마지막으로 각자 그 자기 앞에 있는 카메라가 있어요. 우리 박 후보님은 가운데 거 그리고 백 후보님은 저쪽 이쪽 거요. 보시면서 한 1분 정도 뭐 각오라든지 못하신 말씀 할 기회를 드릴게요. 백 후보님부터요. 네. 혹시 오늘 아침에 점심에 무엇을 드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대부분 이제 우리 쌀보다는 밀가루가 원료가 된 그런 음식들을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밀가루가 우리나라에서 심어지는 비율이 2%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삶을 생각을 해야 될 시기가 올 텐데요. 그럴 때 우리의 먹거리 지금은 의료 체계가 너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먹거리 체계는 어떻게 그 안보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죠.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 아이들의 먹거리 그리고 특히 이제 친환경에 대한 수요가 많은 우리 임산부님들 이 먹거리 청년의 건강을 위한 먹거리 어르신에 대한 그런 먹거리 정말 이게 의료라든가 이런 질병을 예방하는 게 이제 먹거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 특히 생산, 소비, 유통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좀 앞서가는 미래 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저쪽에 소위 수구 보수 정당의 이름이 미래통합당인데 미래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가요? 옆에 있는 박은수 후보도 민주당의 미래고요. 지금 우리 백혜수 후보님 같은 경우도 미래의 안심 먹거리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네. 자, 박은수 우리의 미래 박은수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그 더불어 시민당의 미래이자 더불어 시민당의 현재가 되고 싶은 박은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가장 젊은 청년 후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다음이 있을 거야. 너는 뭐 우리 당의 미래가 될 거야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세요. 또 이제 그만큼 저에게 기대하는 게 많으시단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저는 더불어 시민당의 29번 후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더불어 시민당을 투표해 주시면은 제가 국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꿈꿔오신 그 미래가 바로 현재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가장 어리다는 생각보다 가장 젊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사전투표 기간인데요. 더불어 시민당에 한 표 행사해 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드리지만 그 마스크를 꼭 쓰고 사전투표를 해주시면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조금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투표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일에는 많은 분들이 막 모이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의 위험에도 조금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시다면 사전투표 기간을 이용하셔서 마스크를 꼭 끼시고 가셔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자, 10만 표 또 왔어요. 고생하셨고요. 네.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지만 언젠가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난 뒤에는 또 하나의 성장 과정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우리도 방송도 마찬가지고 힘들 내시고 투표일이 이제 사전 투표로 말하면 이제 바로 내일이 네. 시작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긍정적 마인드 가지고 끝까지 잘 싸워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우리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인터뷰 일정표가 있어요.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 가시면은 날짜별로 시간대가 있거든요. 네. 거기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인터뷰도 굉장히 따뜻한 인터뷰가 되지 않았나 싶고 두 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 방송 마치고요. 지금 방송 안 끊고 바로 한 3분만 기다려주시면 재밌는 목요 시사 방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분은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